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통국어 1 문법 파트죠. 높임 표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높임법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한국어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문법 표현인데요.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의 높고 낮은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높임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높임 표현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이렇게 세 가지의 표현들이 있는데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주체 높임 표현은요. 문장의 주체, 즉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서술의 주체가 화자, 말하는 이보다 나이가 더 많거나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 사용이 되는 표현인데요. 다음에 네 가지로 실현이 되고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할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신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주격조사 깨서가 사용이 되었고요. 서술어 자리 보시면 읽다라고 하는 동사의 어간에다가 의시라고 선어말 어미가 붙어있는 형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어머니께서 방에서 주무신다 라고 되어 있죠. 어머니께서 마찬가지로 주격조사께서가 사용이 되었고 서술어 자리를 보시면 여기서의 이 시는 선어말 어미 의시가 아니죠. 주무시다 라고 하는 잠자다, 자다의 높임의 어휘,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어휘, 이런 어휘들을 특수어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드시다 등등 굉장히 다양한 어휘들이 있는데 이 주무시다의 경우에는 이 자체로서 특수어휘예요. 우리가 주무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선어말 어미 의시가 아니다. 잘 체크해 두시고요. 다음, 아버지는 진지를 드셨다, 잡섰다, 잡수셨다, 샜다 가능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여기 보니까 진지, 얘도 특수어휘죠. 밥을 높여 이르는 표현이에요. 서술어 자리에 오는 거 보면 밥을 먹다, 먹다라고 하는 동사를 우리가 높임의 의미를 통해서 나타내면 그렇죠? 드시다, 또 잡수다 이렇게 있죠? 이때 이 드시다는 들다 이 자체로 이 먹다의 높임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들다에다가 선어말 어미 의시를 결합한 형태가 바로 드시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다도 자체로서 특수어휘 그리고 드시다는 이 특수어휘에 선어말 어미 의시를 결합한 형태다. 마찬가지로 잡수다도요. 먹다를 높여 이르는 특수어휘가 잡수다인데 여기에 선어말 어미 의시를 붙인 형태가 바로 잡수시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특수어휘에다 선어말 어미 의시를 붙인 형태, 중첩된 형태로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 뒤에 주격조사 대신에 보조사가 와 있네요. 우리 국어에서의 주격조사 네 가지 있죠. 이, 가, 깨서, 에서 이렇게 네 가지가 이, 우, 에서 그리고 보조사 은, 는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보조사가 사용이 된 것이고요. 보조사가 사용이 되든 이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선생님께서는 처럼 주격조사에 보조사가 붙은 형태든 관계없이 사용이 될 수 있다. 입니다. 일단 할머님께서 집에 계신다. 자, 여기 잘 보면 우선 주어인 할머니를 높여 이르기 위해서 여기 보이나요? 주어인 명사에 전미사 님을 붙이는 형태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새롭게 어휘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뒤에 주격조사 깨서가 붙어있고 집에 있으시다 해도 되지만 계신다라고 특수어휘 계시다를 사용을 해주었네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 창제하셨다 무엇일까? 자, 여기서 물론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신 것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은 우리가 높여야 할 대상은 맞죠.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선어말 어미 의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일단 선생님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서술어 잘 보니까 의시 들어왔네요. 그러면 선생님을 높이는 부분인데 잘 보면 밝다라고 하는 이 서술의 주체가 되는 건 뭘까요? 선생님? 아니죠. 선생님이 밝은 게 아니죠. 선생님의 귀가 밝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높여야 할 대상, 이 주체의 어떤 신체 부위라던가 소유물이라던가 가족이라던가 말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함께 높여 표현하는 것 이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시험에서 좀 자주 나오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선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을 직접 높임이라고 하고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 신체, 손, 발, 키, 소유물, 책도 되고 소유물은 사실 엄청 많죠. 집도 될 수 있고 차도 될 수 있고 가족, 말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것 이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접 높임을 실현하는 것은요, 중요한 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수어휘 사용하지 않고 선어말 어미 의시만 붙여서 실현한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할머니는 손이 고우시다. 의시 사용되었죠? 왜? 내가 높이려고 하는 그 대상, 할머니의 신체 부위, 손이기 때문에 간접 높이는 거죠. 두 번째, 할아버지의 머리는 하얗게 새셨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할아버지의 머리, 실체 일부분을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다라고 하는 형용사에다가 의시가 붙어있고 그 다음에 과거시의 선어말 어미 어세다가 종결 어미 다. 그래서 이 선어말 어미 의시가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 할머니께서 허리가 편찮다, 편찮으시다, 아프시다. 여기서는 어떤 게 맞는 표현일까요? 물론 아프다라고 하는 형용사에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특수어휘는 편찮다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있죠. 간접 높임은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허리가 편찮다, 편찮으시다는 올 수 없습니다. 아프시다만 올 수 있다. 다음, 선생님께서는 책이 많으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의 소유물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많으시다, 의시. 다음, 선생님은 대기 학교에서 멋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선생님 내가 높여야 하는 대상이나 지금 이 문장에서 서술어의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주체가 이 서술어의 주체가 바로 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소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멋이다 이런 식으로 선어말 어미 의시를 통해서 간접 높임을 실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삼촌께서는 따님이 있으시다 할까요? 계시다 할까요? 그렇죠. 있으시다가 와야죠. 왜? 삼촌께서는 따님, 지금 있는 거의 주체가 따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높여야 하는 대상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간접 높임이 역시나 실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간접 높임일 땐 특수어휘가 실현됐지 사용되지 않는다. 다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있으시겠습니다. 뭘까요? 마찬가지로 말씀이니까 특수어휘 사용되면 안 되겠죠. 의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간접 높임 실현해주면 됩니다. 다음, 선배님 오늘은 시간이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여기서도 잘 보면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 선배님의 시간. 그러니까 선배님, 내가 높여야 하는 대상의 어떤 시간, 소유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수어휘가 사용되는 것이 아닌 선어말 어미 의시가 사용되어야 한다. 다음, 손님 주문하신 음료 나오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듣는 표현이죠. 근데 잘 보시면요. 여기서의 이 주문하시는 누가? 손님이 주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손님의 그 행위를 높인 건 잘 했습니다. 근데 나오셨습니다. 뭐가 나온 거예요? 음료가 나온 거죠. 근데 이 음료가 나온 것을 높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런 식으로 간접 높임이 좀 과하게 사용된 이런 예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이게 뭐가 과하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것들의 함정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손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다. 다음, 이 상품은 품절이십니다. 이 경우에도 자, 지금 품절인 거의 주체가 뭐예요? 상품이죠. 상품은 높여 이를 대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품절이십니다. 이러한 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면 안 된다. 바르게 고치면 이 상품은 품절입니다 라고 듣는 상대방만 높여주면 됩니다. 다음, 포장이세요. 이거 굉장히 많이 하죠. 음식점 가면은 드시고 가세요. 포장이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포장이세요의 주체는 뭘까요? 생략되어 있지만 음식이죠. 근데 그 음식은 우리가 높여 이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선어말 어미 의시가 사용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를까? 여기 쓰여 있죠. 포장해 드릴까요? 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이 드리다의 영향을 받는 게 뭐가 되겠어요? 누구한테 드리는 건데? 손님께.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손님께 부서 자리에 오고 있는 개체를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수어휘 드리다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체 높임에서 직접 높임 그리고 간접 높임 잘 헷갈릴 수 있는 이런 간접 높임이 과하게 사용되어서 잘못된 예들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은 압존법 한번 살펴볼게요. 압존법은 압이 누를 압이에요. 존은 존대. 그러니까 존대를 누른다. 왜? 어떤 상황에서 존대를 누를까? 내가 높여야 하는 대상이지만 듣는 이가 더 높을 때 그 높임을 줄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 내나 사제관계에서는 사용이 된다. 근데 이 압존법이 뭔가 어떤 법칙 규칙으로서 규범으로서 딱 등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습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 온 것인데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렇게 가정 내 사제 관계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관계에서는 좀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보면 자, 화자는 나예요. 내가 할아버지께 듣는 사람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장의 주체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면 나의 입장에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높여야 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러나 압존법에 따르면 듣는 이가 이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더 높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를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셨습니다가 아니라 왔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원칙일 뿐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허용이 됩니다. 자, 다음 부장님, 김 과장 혹은 김 과장님은 어디 갔습니까? 가셨습니까? 어떤 것일까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압존법은 가정 내 사제관계에서 쓰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에서의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을 굳이 지킬 필요 없이 그냥 부장님, 김 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줘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존법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객체 높임 표현입니다. 아까 앞에선 주체 높임 표현이 그 문장의 주체, 주어를 높이는 것이었잖아요. 여기서 이 객체가 무엇이냐? 바로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오는 대상 혹은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우리는 객체라고 하고 이들을 높여 이르는 걸 객체 높임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현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사격조사가 보통 이제 에게인데 이게 이제 높임 표현으로 바뀌면 깨가 되는 것이고요. 특수어의 모시다, 여주다, 들이다, 배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동생이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이 문장의 주체는 동생이죠. 동생이 드렸다. 누구에게? 어머니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는 이 어머니께는 부사어 자리에 오는 대상이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 깨가 사용이 된 것이고 그 어머니께 선물을 주다. 이 서술어 자리에 오는 주다가 특수어의 들이다가 사용이 된 것이죠. 다음,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메시고 데리고 식당에 갔다. 자, 여기서도 할머니를 목적어 자리에 오는 대상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어휘가 사용이 될 텐데 그럼 당연히 데리고는 아니겠죠? 모시고, 메시고 사실 둘 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둬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다라고 하는 동사는 이 모시다의 과거, 그러니까 이 모시다는 현대 기점으로 이제 쓰이는 표현인 거고 메시다는 그 이전에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어인 거죠. 옛날 말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메시다는 사전에서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시고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께 여쭈고 묻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지금 부사어 자리에 오는 것이 선생님이니까 부사격 조사께 사용해주고 그다음 뒤에 오는 것이 묻고가 아니겠죠? 여쭈다, 여쭙다 일 텐데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쭈다, 여쭙다 둘 다 모두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준어이기 때문에 또 그 위상도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그래서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높임 표현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다음 높임 표현의 마지막입니다. 상대 높임 표현이에요. 상대, 대화 상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죠. 대화 상대는 누구겠어요? 듣는 사람이니까 청자입니다. 그래서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을 상대 높임 표현이라고 하고 이 상대 높임 표현이 실현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종결 표현입니다. 그래서 종결 표현, 표가 뭔가 엄청 어마무시하게 생겼지만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씩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들, 사용 많이 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종결 표현은요.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상황 맥락에 따른 것입니다. 격식체는 청자와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출 때 그런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는 종결 표현이고요. 비격식체는 보다 좀 가깝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사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종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화하는 상대방이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친구라고 해도 이 친구와 쉬는 시간에 떠들면서 하는 말과 그리고 이 친구와 학급 회의를 할 때 질의응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되는 그 종결 표현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격식체와 비격식체는 그러한 상황 맥락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격식체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개체, 해라체 이렇게 4개로 나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올수록 점점 낮춤의 형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면 격식체 중에서도 가장 높여준 거니까 아주 그 대상을 높여 이르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개체나 해라체는 좀 낮춤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개체는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 직접 발화할 기회는 거의 없어요. 나이가 좀 많이 들어야 사용을 하는 표현이기도 해서 저는 이 하개체를 특히 사극 영화나 드라마에서 좀 많이 봤거든요. 막 자네 어디 가는가, 가게, 가세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그 낮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로서 사용하는 게 하계체입니다. 왜냐? 헤라체는요 아주 낮춤이잖아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예를 들면 여기 볼까요? 함께 가세, 함께 가자, 혹은 자네 가는가, 자네 가니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의미에서가 좀 약간 어감의 차이가 좀 느껴지죠. 약간 뭔가 조금 더 정중하고 좀 더 권위 있어 보이는 느낌이 하계체 쪽이고, 헤라체는 그보다 조금 더 약간 편해진 느낌? 보다 더 낮춰진 느낌이 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단 하십시오체는 십니다가 거의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데, 특히 이 가시지요 요 형태만 좀 위에랑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우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뒤에 오가 붙어요.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청유법에서 갑시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읍시다가 오니까 학생들이 좀 혼동해서 얘 하십시오체 아닌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감탄법의 경우에서 하우체, 하계체, 헤라체가 뭐뭐 능구려, 뭐뭐 능구먼, 뭐뭐 능구나 해서 형태가 우리가 좀 이 이름만으로는 좀 구분하기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잘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격식체로 넘어올 텐데요. 비격식체는 사적인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 것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해요체와 해체예요. 그래서 해요체, 해체 둘 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는 용어들이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이때 좀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비격식체라고 해서 이것을 곧 흔히 얘기하는 줄임말, 반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요체는, 해요체는 거의 선생님이라던가 나보다 나이 많은 상대방에게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종류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 또한 비격식체이나 그 안에서 두루 높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높임 표현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질문을 할 만한 내용, 그러니까 의문을 가져야 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서 고난도 정복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라체와 해체를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해라체는 격식체에서 아주 낮춤이었고, 해체는 비격식체에서 두루 낮춤이었죠. 둘 다 낮춤이라서 사실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사용되면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냐? 과연 뭐가 해체고 뭐가 해라체일까? 그럴 때 바로 보조사 요를 한번 붙여보면 됩니다. 이 보조사 요를 붙여봤어요. 공부 안 해요? 말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 해체다. 공부 안 하냐요? 말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해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둘을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한번 보면 는군, 우리 는군을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어디선가 보거나 읽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기 가는군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뭐뭐 는군, 뭔가 사용하면 되게 이렇게 연세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한데요. 이 는군이 그럼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앞에 살펴보시면 아까 그 상대 높임 표현에서는 는군이 없거든요. 그럼 이 는군은 뭘까? 우선 이 두 개의 사전에서 이 둘을 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는구먼, 그러니까 해체에 있는 는구먼의 줄임 형태다. 혹은 헤라체, 는구나의 줄임 형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려대한 국어사전에서는 하계체, 그러니까 부어체로 사용되면 하계체고 내가 그냥 혼잣말로 사용하게 되면 해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딱 정리되어 있는 건 없어요. 물론 이걸 가지고서 시험에서 막 헷갈리게 아주 핵심적인 정답이 되게 끝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틀어 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는구는 우선 해체의 줄임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해라체 또는 하계체의 준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하라체와 헤라체 한번 볼 거예요. 하라와 헤라 무슨 차이가 있나 볼 텐데요. 여기 마지막 문장 보시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둘 다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는 하라체, 하나는 헤라체인 것인데, 헤라체는 아까 앞에 살펴봤다시피 격식체에서 격식 표현에서 우리 종결 표현 중 격식체에서 아주 낮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헤라체는 유사하게 쓰이는 이 하라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라체는 대화 상대가 특정 개인이 아닐 경우, 즉 불특정 다수일 경우에 사용이 되는 그런 종교 표현으로서 광고문이나 연설문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많이 들어보셨죠? 현실을 똑바로 보라 이런 것들은 특정 어떤 대상을 꼭 집어넣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라체가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미를 통해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다에 라가 붙어있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 말하는 뭘까요? 마찬가지로 말다,
이지만 여기에 아라가 붙어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탈락해서 마라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 표준어구로 마라라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게 뭐냐? 이 헤라체는요, 그 대화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는 그 특정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면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명령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하라체 같은 경우에는 간접 명령. 어떤 직접 면대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거나 그런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헷갈리게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해라? 이 하라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실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주어, 다오 모두 하오체가 우선 아까 앞에서 하오체는 격식체 안에 있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다 오가 붙으면 하오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을 텐데 대체로는 다 그래요. 대체로는 다 그런데 이 경우 좀 특수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남에게 건네는 게 주다죠. 그럼 달라는 달라. 이것은 남이 그것을 나에게 주는 거죠. 남이 나에게 건네는 것이 달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될 때 컵을 나에게 주오라고 하면 이 주다에다가 오, 어미가 붙어있는 하우체가 쓰인 것이 맞는데요. 컵을 나에게 다오라고 하면 이때는 달다에다가 오가 붙어있는 경우가 아니라 하우체가 아니라 바로 헤라체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헤라체가 사용되는 건 이 단어에만 그래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는 뭐 우불규칙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대체로 이제 우리가 헤라체는 지 이러한 어미들이 붙어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만 오가 붙는다. 그래서 이 단어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주다를 헤라체로 하면 뭐가 될까요? 바로 주어라, 저라는 주어라가 줄어든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헷갈릴 만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파악을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정말 마지막입니다. 높임 표현을 실현하는 특수어휘.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는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좀 꼽아봤습니다. 먼저 있다 볼게요. 있다는 그렇죠. 계시다, 죽다, 돌아가시다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돌아가다 자체가 이미 높임 표현의 특수어휘고 여기에 의시를 붙인 형태가 돌아가시다입니다. 다음 주다는 드리다, 보다는 뵈다도 있고 뵙다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뵈다보다 뵙다가 조금 더 높여 이르는 조금 더 겸양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데리다는 모시다, 묻다, 여쭈다 아까 했었던 거죠? 여쭈다, 여쭙다 둘 다 되죠?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뵈다, 뵙다가 보다 더 겸양의 표현인 것이지 여쭈다, 여쭙다는 둘 다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 가능한 그런 동급의 높임 어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먹다는 많았죠. 들다. 여기다가 선어말음이 의시를 붙인 드시다. 또 잡수시다. 참고로 이 잡수시다는요. 물론 잡수다에 선어말음의 의시가 붙어있는 형태이기는 하나 이 상태로 좀 오래 굳어져서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이후로. 그래서 이 어휘의 어간 자체를 잡수시까지만 보는 것이 현대의 국립국어원에서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좀 예외적으로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겠죠. 다음에 자다는 그렇죠. 주무시다. 자, 주무시다의 시는 의시, 선어말음의 의시 아니라고 했어요. 주무다라고 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 아프다, 편찮다. 또 여기에 의시를 붙여서 의시다. 요걸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죠? 다음 명사로 넘어오면 밥은 진지, 이는 치아, 나이는 연세. 한 가지 더 춘추도 있어요. 추는 봄이고 추는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봄과 가을은 1년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몇 살이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해를 몇 번 보내셨습니까? 를 묻는 것이죠. 이름은 성함 또는 함자. 집은 그렇죠. 댁, 병은 병환, 생일은 생신, 그리고 술은 약주라고 합니다. 약주. 여러분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죠? 다음 말은 그렇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좀 중요하게 하나 알아두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존대의 표현으로서 상대의 말이 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셨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하려는 말을 겸양의 표현으로서 사용하기도 해요. 선생님, 제가 말할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대의 말을 높여 이르는 표현으로도 가능하지만 나의 말을 듣는 이에게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겸양의 표현으로서도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국어에 있는 높임 표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그리고 특수 어휘들 정리했고 몇 가지 고난도 개념들까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봤는데요.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고 내가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